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오늘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민생 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0여일 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거둔 쾌거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조정 국면이 시작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무대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측이 이를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주관하는 수상 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1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 또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시의 파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세제곱미터 내부 철제 구조물에 노동자가 스스로 들어간 현장을 찾았습니다. 파업 시작 48일 만입니다. 이 장관은 배를 건조하는 곳인 도크를 점거한 노동자들에게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빨리 농성을 푸시고 같이 이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고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곧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5곳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파업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이례적으로 파업 현장을 함께 찾으면서 공권력 투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장관 역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중인 노조와 사용자인 협력업체,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30% 인상은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노조 전임자 인정 등에서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장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부가 산업은행에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속히 촉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을 철회하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총파업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은 오늘 23일부터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앞둔 상황. 협력업체 노사가 휴가 전까지를 사실상 협상 기한으로 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든 사측이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 위협적 방식을 동원하는 건 더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히 확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청노조의 파업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이 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20개 도시에서 2천여 명이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할 계획인데요. 사회 원로부터 성소수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청 노동자들 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모를 새로 일관하고 오로지 탄압의 칼날만 갈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이후에 이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갔는데 희망버스가 하나의 작은 힘과 응원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하는 바로 이것이 회사의 위기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편가르게 할 때 고립되지 않고 연대하는 것만이 우리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농성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침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사 자율입니까? 이게 과연 농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노사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에서 또다시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3,301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2,800여 명 많습니다. 일주일 전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1.89배, 2주 전 동시간대 집계치보다는 3.94배 각각 늘었습니다. 화요일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한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의 빠른 확산으로 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대 28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변이가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면역 감소 시기가 도래한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진 규모가 늘면 위중증 환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특히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위험군 관리.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치료 역량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병상 확보와 주말 검사소 확대 방안, 그리고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을 담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0시 기준 국내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4차 접종률은 10.7%로 지난 14일 8.9%에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4차 접종을 시행한 첫날 인구의 0.6%가 4차 접종에 참여를 했고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 대비로는 2.5%가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 개발 방침을 밝힌 지 20여 년 만입니다. 앞으로 2천여 차례의 시험 비행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26년부터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산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0년 초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국산 전투기의 효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나왔고 첫 날개를 펼쳤습니다. 일단 시험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2026년까지 2천여 회의 시험 비행을 완수하고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전망입니다. 첫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천여 회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 7,300여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천여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대가인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202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온 겁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3등급 가운데 2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countries were downgraded a tier, indicating that they either didn't make significant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r wors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 state-sponsored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국무부는 강등 이유에 대해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법체계를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국가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에서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 정부가 여행 정보와 관련해 신설한 억류 위험이 있는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에서 12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 자체가 어려운 규모의 많은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의 수감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within China. 북한은 또 미국 정부가 기존의 국가별 여행 경보에 추가로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신설한 억류 위험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워토 언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억류의 첫 알파벳을 딴 D 지표 국가에도 새로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들 국가에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수십여 명이 중국 등 20여 개국에서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관련자 등의 금융 제재나 비자 박탈 등의 여행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귀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랑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방이 특히 심각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주자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똑같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는 곳도 매매가 더 힘들어졌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LG 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LG 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성 물질인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MIT와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CMI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도 꼽혀 세척제나 물티슈 등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이 관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 측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공표 명령 공문을 받은 날에 보통 그날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소비자원의 공익 광고가 무더기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글은 뒤로 밀려 첫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차례 정례회의에서 공익광고 게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실제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공익광고가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5개 공익광고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화장품 공익광고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문제 제품 폐기와 회수 조치를 알림창까지 띄워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건 식약청이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별도의 알림창을 띄운 겁니다. LG생활건강의 조치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나 했다 이렇게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LG생활건강 측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하루 생산분이지만 해당 제품 전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문제의 제품도 40% 정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늑장고지한 데 이어 꼼수 숨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G생활건강이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수영해야 하는 시험인데 수심은 1m에 불과한 곳이 있어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수영장.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장이자 서울 지역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훌쩍 넘은 수영장 수심은 1m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지는데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입니다. 수심이 1m에서 3m, 중간이 한 1.5에서 1.7 되고. 시험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은 서울 시험장의 얕은 수심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수상구조사 시험 가운데는 5kg 무게의 물체를 손에 들고 물에 닿지 않게 운반하는 익수자 운반 과목이 있습니다. 19m 이상을 헤엄쳐 이동해야 하는데 서울 시험장이 너무 얕다 보니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발을 차줘야 되는데 1m 깊이에서는 그 자세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 감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시험장 사정은 어떨까? 인천 시험장 수심은 최소 3m에서 최대 5m, 수원 시험장의 수심은 5m입니다. 또 다른 시험장들도 대부분 최저 2m 이상, 최대 5m의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 시험인데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조건이 제공이 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거기는 시험장으로는 일단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이런데도 해경 측은 서울 시험장이 법에서 정한 규격을 지키고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 유불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험장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전에 유의해 시험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 같은 해경 입장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놀이 위험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사를 꼭 국가 자격 있는 사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꼼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자격시험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7년 시작된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해경 채용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험장과 다른 지역 시험장의 수심 차이는 응시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두 가지 신문이 보이는데요. 각각 다른 사진이 좀 눈에 띕니다. 위에는 이제 어제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이고요. 아래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기사들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날아오르다입니다. 네. 위쪽에 조선일보는 KF21 시험 발사 성공 내용을 일면에 크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세계 8번째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 띄웠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던 게 2001년이었는데 네. 21년 4개월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요. 4세기 전투기이지만 일부 스텔스 성능 등 5세대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5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텔스 형상의 외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미국 F-22 랩터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일명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200km 정도라고 하는데 어제 시험 비행 때는 약 400km 정도 속도로 날면서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을 했고요. 이런 특징들 외에도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무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KF-21 지금은 시제기 6대이지만요. 추후에는 120대까지 양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자주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아래 우상혁 선수도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네, 우상혁 선수가 멋지게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1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한계를 뛰어넘은 우상혁 세계 선수권 첫 은빛 점프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건데요.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부문에서 은메달을 딴 건 우리 선수 중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상혁 선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한 10에서 15mm 정도 작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했고요. 철저한 식단 관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답게 경기장에서 늘 웃고 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모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상혁 선수의 다음 목표는 파리올림픽이라고 밝혔는데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면 날아오른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하청 노조의 파업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 보시면 이정식 장관이 스스로를 철제 구조물에 가둔 유채한 부지회장과 면담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정식 장관이라고 하면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면담에서는 농성을 먼저 풀면 정부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 부지회장은 농성을 먼저 풀라고 말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파업의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 임금 30% 인상 문제일 텐데요. 네. 노조 측은 이게 인상이 아니고 2015년 이후에 삭감된 30%를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측은 이 수치가 비현실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말미에서는 노조가 인상폭을 10%대까지 줄여서 다시 제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담겼는데요. 여당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야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 또 용산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코로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10만 명대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더블링 현상을 거듭하면서 석 달 만에 7만 명대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대로 더블링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당장 다음 주에 10만 명도 돌파할 거란 전망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게 다음 달 중 28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건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크고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BA.5는 7월 둘째 주 국내 검출률 기준 47.2%로 집계가 됐는데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우세종이라고 봅니다. 지난 16일까지 수치를 집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20일이고요. 네. 이미 50%를 넘겼을 거라고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세종이 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면 쌍끌이식으로 유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고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지표도 이제 조금씩 악화하는 모양새라서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관련 피해 지원금을 늘리면서 또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허용했던 대면 면회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거리두기 재도입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이제 개정법이 시행된 우회전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이후에 우회전할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일단 겁이 좀 있어서 일단 멈추고 그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면 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네,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대부분 우리 앵커님과 비슷하게 운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기준은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마주치는 횡단보도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돼 있는데 위쪽 상황을 보시면 횡단보도 주변 인근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서행 통과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됩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은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은 멈춰라 라고 강조를 한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래 상황 보시면요. 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상황, 혹은 건너고 있는 상황, 혹은 두리번거리면서 신호나 도로 상황을 살피는 경우 이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서 있는 경우에는 서행해도 된다는 게 여기에 핵심인데요. 다만 기사에서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아니 가만히 서 있는 건지 주변을 살피는 건지 운전자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경찰 사이에서도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칙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개월로 정해진 계도 기간을 2, 3개월 이상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그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기온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유럽이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 먼저 보시죠. 이 기사에 보면 앞에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늘 표정이 밝지 않죠. 날이 꽤 흐려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날이 흐린 게 아니고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뒤쪽에 있는 인근 산에서 대형 산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로 가득 채워진 건데요. 이처럼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디언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유럽의 산불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유럽 전역이 빨간 점으로 가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산불뿐 아니라
이상 기온을 기록을 하면서 네. 이 열사병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소 섬뜩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집단 자살을 할 것인지, 집단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정식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곳에서 9곳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발견돼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통신감청과 이 씨의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자료 수집을 마무리한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애초 해경과 국방부 2곳으로 시작했지만 국가안보실과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모두 9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대상 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지 감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지 감사에 돌입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실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국민 앞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과 함께 정치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 공개로 정치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압수수색 이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이나 관련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앞두고 땅에 주저앉더니 곧이어 쿵 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히 어민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통일부가 예고까지 하며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입니다.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통일부가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 공은 확실히 검찰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통해 탈북 어민들의 북송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거듭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이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건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검찰도 북송 어민들 사진과 영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분석하며 통일부의 원본 제출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뜨거워진 정치권 공방에도 가시적인 움직임 대신 신중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데다 관계 부처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상당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국정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태로 합동조사 참여 당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부터 확인할 방침으로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손정입니다.
오늘도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 선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지방에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대전은 23.1도, 대구는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도에서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의사 일정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도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가까스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지 보름여 만에 국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경제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민생경제 특위 구성에 나섭니다. 여기서 기름값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지원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정부 국정 점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개점 휴업 상황에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해 주요 의사 일정을 먼저 게시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형식을 택한 건데 상임위 배분 문제에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누가 가져갈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만 이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계속 또 개별적인 만남이나 또다시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좀 회동을 좀 계속 가져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국회 문을 열고 민생 챙기기에 나선 여야는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내일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결국 시한에 임박한 여야의 마지막 상임위 주고받기 결단에 따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도 좋으니 스타 장관이 되달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면에 섰던 대통령이 말을 줄이는 대신에 장관과 참모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인데요. 하락한 지지율 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평가. 2주 전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몸을 낮췄습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고물가 위기까지 아이들 급식 준비도 에어컨 가동도 어렵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지. 아, 그래? 찌개. 이거 매운 건데 괜찮아? 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라,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독려했는데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도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새 정부 가치와 정책을 국민께 공유하라며 스타 장관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을 했고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의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거침없이 소통 전면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약식 회견이 며칠 새 달라졌는데 하루 두세 개 1분 이내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 마이크를 잡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채용 논란에 이틀 연속 반박글을 올리고 대통령실 SNS 계정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서 대통령과 장관, 참모들의 원팀 체제로 소통 변신을 꾀하는 건데 이 시도가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방한 중인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그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는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원론적인 어제 그 언급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닛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와프 체결 권한은 중앙은행 연준 총재에게 있고요. 네. 제닛 앨런 장관이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거나 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국인 준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이미 5개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머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설 통화 스와프가 아닌 상설 피마 리포 퍼실리티에 이 가입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한테 무리하게 상설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저쪽에다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입장에서도 미국도 저에게 이제 우리나라에게 뭐 더 심한 요구 사항을 요구 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설 피마 리포 계약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의 한도를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미 연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상설 피마 리포 계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것은 미국의 그 국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갖다가 미국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0.25% 저리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갖다가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 스와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억 달러 한도로 작년 연말에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 계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뭔가 통화 스와프 같은 상설 통화 스와프 같은 걸 이용해서 심리적 요인을 안정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권유하고 있는 상설 피마 리포 계약의 그 600억 달러 한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피마라는 게 뭐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도입이 돼서 600억 달러 한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을 하는 과정은 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외환 보유고의 90%를 갖다가 이제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달러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뭐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는 들어줄 만한 오히려 옵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통화 스와프보다는 이 피마 계약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당시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to disrupt our economy or exercise unwanted geopolitical leverage. 네, 어제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동맹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동안의 경제학에서는 이 세계화, 그다음에 오프쇼어링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이런 것이 이제 두 나라 모두 윈윈이다라는 이제 경제 이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천연 자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천연 자원이나 뭐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그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고 이러면 양쪽에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이 무기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토류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천연 자원, 광물 자원들을 무기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신들의 이 동맹과의 그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다.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공급망을 더 이상 이제 과거 공산권 국가였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독재 정치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독단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뭔가 무기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로 보이고요.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맹들 간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맹들 간에도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을 하고 저런 식의 연설을 하고 이러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그 치포 동맹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입했으면 뭐 좀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그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방문한 것이 역시 그 프렌드 쇼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동맹들 간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탄소 중립과 뭐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 뭐 빅테크 뭐 이런 거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핵심 원자재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렇다 보니까요. 이 칩4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큰 수출 시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의 최대 그 수출 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이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미국과의 이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달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가피하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칩4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밤사이 해외 주식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서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점점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6월 실업률 3.6%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업률 3.5%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것은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잡히는 수준으로 돌아서게 되면 통화정책 기조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환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와중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회복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그 고용 시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혼재되는 상황을 보였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 후행 지표였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변동 관련해서 그 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 상황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추가로 하락이 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용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뭐 애플의 긴축 소식 때문에 그 중간에 주가가 좀 이렇게 출렁이기도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지금 고용 축소에 뭐 연말 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용에 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 안정이고 다른 네.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이제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게 이제 물가 안정인데요. 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6%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50년 만에 최저치인 3.5% 근접해서 고용 안정은 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2% 타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는 당연히 이제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이 감소될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고용 감소 조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도 자신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네. 고용 감소 문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조짐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하게 되면 기술적 의미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페드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도 그동안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동안 근데 미국 노동시장 하면 좀 튼튼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면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경제 안보 동맹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인데 중국의 이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미국 쪽으로 미국 안보 동맹체 쪽에 수출을 늘려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미국의 이제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반면에 페드에서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이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가 되면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어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산분리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네, 기존에는요, 옛날에 금융하고 산업이 합쳐져 있으면 금융기관은 이제 특유의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에서 이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 산업의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을 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금융기관과 산업이 합쳐져 있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하고 예금을 제공해 줬다가 대출을 제공해 줬다가 이제 손실을 보고 이럴 위험이 있어서 네.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변해서요. 이제 최근의 기류는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의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가 됐죠. 네. 그리고 반면에 또 빅테크 기업인 일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 진출이 허가가 돼서 인터넷 은행도 반면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그러면 반대로 다른 연관 산업에 투자를 못하냐, 우리만 계속 경쟁해서 뒤처지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규제를 풀어주게 돼서 일부 완화해주면 이제 금융 산업이, 은행 산업이 연관성이 있는 이제 IT 산업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지분을 늘리고 자회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거 좀 분명히 하자면 예. 금융업의 비금융업 은 제한이 이제 풀리는데 예.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업 진출까지는 풀리는 게 아니죠? 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네. 이제 차후에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일단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에서는 좀 족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좀 뭐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개선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장 큰 부작용은 원래 금산분리를 도입한 취지에 있죠. 이제 본인이 이제 금융업 쪽이 아니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할 때 그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성 심사를 갖다가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 투자 실패로 인해서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더 이제 유의를 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 만남의 광장 부산 방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뒤에 도주를 했었고요. 도주 당시에 일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뒤에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갔던 50대 범죄자를 경찰이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유명무실해진 북한 인권법을 이행해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 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가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대화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는 사실상 침묵한 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재단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등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적대시 정책과 비난으로 그런 식의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죠. 정권 교체 후 전반적인 대남 정책 기조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해커가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의 병원들을 공격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병원들이 북한 해커에게 지불한 금품을 회수해 돌려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이 사이버 보안 회의에서 미국 캔자스주의 한 병원이 지난해 북한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해당 병원은 북한 해커가 요구한 액수를 암호화폐로 지불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병원 입장에서는 해커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가 침투한 서버에 담긴 환자에 대한 각종 기록이 암호화된 탓에 위급한 환자에 대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은 48시간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요구 액수가 2배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도구를 사용해 이 병원이 지불한 돈이 중국에 위치한 돈 세탁 업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와준 전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돈 세탁 업체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 콜로라도주의 병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금품을 지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품을 회수해 피해 의료기관에 돌려줬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회수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전체 회수액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5천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 자살 소동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다툼이 원인이었는데 학교 측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중학교. 지난 7일 중학생 A양이 4층 교실 창문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앞서 A양과 친구 B양 등 2명은 지난해부터 친구들의 괴롭힘을 호소해왔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양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양과 B양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쉽게 저희는 하해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말을 2번 다 말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이 서면 사과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 부모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B양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선택했고 A양은 학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양의 자살 소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 친구들과는 반을 분리하고 수시로 주의시켰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보충 민원을 신청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 또 양궁교육청에서 자학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소식이 답변했거든요. 그러다 최근 A양도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 A양 어머니는 학교 측이 문제를 방관하고 딸의 손을 놓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도 문제하니까 얘가 학교를 안 나오면 조용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YTN 홍성욱입니다.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무허가 한방 의약품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약을 만들면서 독성 물질을 제대로 걷어내지 않은 저가 유황을 사용했는데 이런 약을 먹으면 오히려 간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창고입니다. 한약품 제조기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옆 창고엔 박스들이 그득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한약품들입니다. 서울 특사경에 적발된 일당은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며 이른바 간 해독환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엉터리로 만들어 판 겁니다. 이들이 만든 간 해독환의 주 원료는 유황인데 독성 물질인 유황을 약용으로 쓸 때는 전처리 작업이 중요합니다.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이른바 법제 유황을 써야 안전한데 이들은 법제 유황보다 30배 싼 불법 가공 유황을 썼습니다. 유황 자체가 광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가 잔류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인체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를 동원해 정식 한의원을 개설한 뒤 개별 처방을 해준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지방간과 고지혈증 치료, 알코올 해독 등에 좋다고 꼬드겼습니다. 8천여 명에게 판매한 액수가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시는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휴양림에서 등산객 31명이 말벌대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산악 동호회 회원 31명이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식사 도중 실수로 벌집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국제택배를 이용해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태국인 27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지난 1월 태국에서 마약류인 크라톤 성분의 티백 제품 만포를 허브차로 위장한 뒤 국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들여온 마약을 SNS 등을 통해 외국인 등에게 20포당 2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채널A라는 매체가 검찰과 결탁해 수많은 특종 보도를 했고 그런 매체가 관련된 사건을 접했을 때 이를 알리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이 눈치채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자살자의 심리 부검을 해봤더니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살이 최소 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물리적 원인을 찾는 게 부검이라면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찾는 게 심리 부검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자살 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근 2년의 심리부검 132건 가운데 29건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자살로 분류됐습니다. 29명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자살 위기에 취약했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부분 자살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는 사망 전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는 가족관계, 경제, 직업 스트레스 순으로 많았는데 코로나 연관 사례에선 경제 스트레스가 가장 커 코로나 불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심리부검 대상 19 이상은 사망 전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죽음을 언급하는 등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챈 가족이나 지인은 내세 하나도 되지 않았고 눈치를 챈 경우에도 절반 가까이는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19은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8 넘게는 우울장애였습니다. 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해를 했던 경우가 각각 35.8%와 10.2%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시도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이른바 자살 유족이었고 면담에 참여한 유족들 역시 18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족의 60.9%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여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리부검 면담은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정보를 얻는 목적 외에도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도와 심리적 지지와 위안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재 중앙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부검 면담을 광역주도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심리부검 면담 보고서를 전국의 자살 예방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범부처 차원의 제2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과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어른들은 직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지받지 않는데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이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해변 결혼식 피로연에서 순식간에 최대 7.6m로 불어난 대형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하와이 재난당국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면서 현재 시각 18일 하와이 남부 오아후 섬에서 관측 사상 25년 만에 가장 높은 7.62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대형 파도가 허리케인 다비의 영향으로 발생했고 이번 주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지대 침수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우주 수송용 로켓을 제작하는 미국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상업용 화성 착륙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는 현재 시각 19일 우주선 제작 스타트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손잡고 민간 차원의 로봇 착륙선을 개발해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렐러티비티는 화성행 로켓을, 임펄스는 착륙선과 이를 탑재한 캡슐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3년 이내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가입자가 2분기에 97만 명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시각 19일 2분기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애초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를 200만 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고객 이탈 규모는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3분기 신규 가입 고객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 이사회가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보도에 대한 시상을 취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각 19일 퓰리처상 이사회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 수상한 2018년도 퓰리처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단정하면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에 후텁지근한 공기가 낮 동안 푹푹 찌는 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5.1도, 대구 26.1도로 후텁지근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내일 오후 사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해 최고 70mm,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 한때 강원과 충북 지역에, 금요일에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